오늘 에피소드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시나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사진을 올린다면 누군가 그 사진을 가져가 당신의 얼굴을 다른 몸에 합성해 성적인 내용의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영상은 실제와 거의 구별할 수 없으며 당신의 친구, 동급생,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국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8월 말 한국의 한 기자가 한겨레 신문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는 텔레그램의 한 채팅방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채팅방에서는 대학생들의 사진, 졸업앨범 사진, 길거리 사진 등 평범한 사진들이 인공지능 AI를 통해 성적인 영상으로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방의 회원수는 2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폭로한 기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주 한국 전체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발생했는지, 누가 피해를 입었으며 무엇이 변했는지,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을 복제해내는 딥페이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4년 사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며 그 배경이 상당히 깊습니다. 한국에는 몰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몰래카메라의 줄임말입니다. 한국에서 이 단어는 2010년대에 흔해졌습니다. 공중 화장실, 탈의실, 숙박업소, 매장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 한 대의 카메라 문제가 아니라 이는 매우 큰 시장과 조직적인 유통구조, 그리고 소비자가 존재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한국 여성들이 거리로 나왔고 그들의 슬로건은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 이 집회는 한국 페미니즘 운동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법을 강화하고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으며 범죄 수치도 줄어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몰카라는 기형적인 구조는 오프라인에서 사라지는 듯 하더니 이제는 텔레그램이라는 온라인 지하 세계로 숨어들었습니다. 2019년 N번방 사건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20대 남성 몇몇이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을 개설하고 여성들을 허위 구인 광고 등으로 유인한 뒤 잔인한 방식으로 협박하고 착취했습니다. 일군 4명의 여성,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관람객들로부터 암호화폐를 받았습니다. 회원수는 26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데 2명의 여대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 실화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사이버 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주범들은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26만 명의 회원 중 형사 책임을 진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20년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신설된 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협박 및 성착취물 제작, 타인의 신체를 이용한 합성물 유포, 딥페이크 등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제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발표했고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21년 160건, 2023년 180건, 2024년 첫 7개월 동안에만 291건의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기사가 나간 뒤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피해자들은 연예인이 아닌 평범한 여성들이었습니다. 대학생, 교사, 여군, 중고등학생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둘째, 그 사진들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대중에게 공개된 사진, 즉 비공개 설정이 되지 않은 프로필 사진들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여성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사진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프로필을 닫았습니다. 여군들도 예외 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정보가 퍼질수록 상황은 더욱 끔찍해졌습니다. 단 하나의 채팅방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학교, 대학교 이름으로 별도의 채팅방이 존재했습니다. 단국대학교 섹스녀, 아산중학교 여학생 같은 이름으로 각 방에는 특정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본 학교의 수는 수백 곳에 달했습니다. 피해 학교를 기록하는 웹사이트가 운영되기 시작하자 3일 만에 300만 건의 딥페이크 사진 및 영상 자료가 수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검거된 178명의 피의자 중 74%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네, 10대들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고 일부는 갓 대학에 입학한 이들이었습니다. 한 사건에서 검거된 7명의 피의자 중 6명이 10대였습니다. 텔레그램에는 겹지방, 겹치는 지인방이라는 이름의 채팅방들이 있었고 가해자들은 그곳에서 수사망을 피하는 법을 공유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채팅방에서 나는 딥페이크 방을 2개나 운영 중인데 10대라 문제가 생길까? 라며 묻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는 미성년자니까
보니까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며 당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 요인은 기술의 접근성입니다. 딥페이크 소프트웨어는 해가 갈수록 쉬워지고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몇 분 만에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 지식도 필요 없고 제약도 없습니다. 앱을 내려받고 사진을 넣으면 끝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텔레그램의 보안성입니다. 텔레그램은 전화번호로 가입하지만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정책을 보수합니다. 한국 경찰조차 텔레그램과 협조하는 것은 어렵다. 그들은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범죄자들에게 완벽한 보호막이 되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사회적 규범입니다. 이 부분은 말하기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연구자들은 한국의 많은 남성이 이용하는 일백 같은 커뮤니티가 여성 혐오적인 콘텐츠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97%가 온라인에서 여성 비하 콘텐츠를 접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형사법학연구원 장다혜 박사는 이 사건을 연구하며 딥페이크 범죄는 돈이나 복수 때문이 아니라 여성을 집단적으로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용자들의 주된 목적은 여성을 능욕하는 데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번째 요인은 낮은 책임의식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26만 명의 회원 문제로 돌아갑니다. 엠번방 사건 이후 26만 명의 회원 중 처벌받은 자가 극히 적었습니다. 운영진은 처벌받았지만 단순히 관람하고 지켜본 다수의 회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딥페이크 피해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피해자의 96.6%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로 제작된 음란물을 서로 사고팔며 관람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요구하거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대학생, 직장인, 교사, 군인, 중학생 등 나이 제한은 없었습니다. 사진만 있다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박사는 피해자들의 심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잃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를 느끼며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지인, 즉 동급생, 직장 동료, 이웃 등에 의해 범행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희지, 가명라는 여대생에게 어느 날 사건이 닥쳤습니다. 텔레그램의 익명 사용자로부터 너의 영상과 개인정보가 유포되었다. 대화하자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보낸 링크를 클릭하자 딥페이크 채팅방으로 연결되었고 그곳에는 그녀의 얼굴을 합성한 노인과의 성관계 영상이 있었습니다. 곧이어 내 추잡한 영상이 내게 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심리적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희지는 600만 원을 갈취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내 사진을 도용한 범인이 내 가까운 지인이었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전 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53%가 한국 여성이라는 2023년의 조사 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수치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다행히 기사가 나간 후 정부의 대응은 꽤 빨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8월 27일 딥페이크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긴급 국무회의가 열리고 범부처 합동대응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최고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경우 최소 징역 3년, 협박 목적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단 4일 동안 8일간 18병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7개월 동안의 수치와 맞먹는 정도입니다. 해당 주간에만 24명의 피의자가 특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한 가지 중요한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텔레그램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계정 및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수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들은 처벌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 유포한 40대 남성 박모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범죄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 시민들은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것 외에는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무력한 상황을 인정한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뿌리 내렸는지를 보여줍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가 강화되면서 2024년 말까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682명이 검거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22만 명이 참여한 단 하나의 채팅방에서도 682명만이 잡혔을 뿐입니다. 텔레그램 사용자를 추적하고 검거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큰 질문이 던져집니다.
텔레그램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 측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텔레그램은 한국 여성 단체들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부 영상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적인 것을 넘어 철학적인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플랫폼이 사용자의 범죄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들은 그 논의의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영국, 유럽연합 등은 플랫폼에 대해 더 엄격한 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들이 충분할까요? 기술은 법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먼 나라,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올린다면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말은 단순히 거창한 수식어가 아니라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매우 민감한 권리임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디지털 윤리가 직면한 거대한 위기를 보여줍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인 처벌 강화와 플랫폼의 책임 있는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성숙한 디지털 시민 의식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